오늘은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싱글 토픽 심포지움 on esophageal varix grading입니다. 아테베바 사용과 관련해서 에소파지알 베릭스를 정확히 그레이딩하고 필요하면 치료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간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옆에서 배운 걸 중심으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탈 프레셔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헤파틱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리버 시로시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토막 베릭스, 에소파지알 베릭스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릭스의 컴플리케이션으로는 블리딩이 가장 중요하겠죠. 혈관이 확장되면 다이아미터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벽이 받는 텐션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출혈이 될 수 있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민영일 선생님의 오렌지북이 나오기 전에는 블루북이라고 해가지고 동경여자대학교의 선생님들이 쓰신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그 블루북을 보고 공부했었는데요. 이게 그 블루북의 내용입니다. 지금 봐도 크게 어색하지 않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식도 정맥류의 분류법이 셋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영일 교수님 책은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레드 칼라 사인 부분을 보시면 레드 칼라 사인 포지티브는 한국성으로 국한성이라는 뜻이죠. 몇 개가 보인다. 포지티브. 여러 개의 정맥류 위에 다수 관찰된다. 투 포지티브. 레드 칼라 사인이 모든 정맥류에서 다 관찰된다. 쓰리 포지티브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디를 찾아봐도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민영일 선생님은 레드 칼라 사인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제가 경험한 증례는 여자 38세였고 어퍼 GI 블리딩을 하셨는데요. 에소파지알 베릭스가 있고 빨간 부분이 있고 스토막은 큰 이상은 없어 보였는데 이 증례에 대해서 저희 병원 임상강사 선생님이 판독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룰아웃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에소파지알 베릭스인데 여기다 룰아웃을 붙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냥 용의자일 때 용의자인 거지 범인은 그냥 범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빼라고 얘기했고요. 화이트 니플 사인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빨갛게 나왔지 일부분 하얗다고 해서 화이트 니플은 아닌 것 같아서 헤마토시스틱 스팟이다 라고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레드 칼라 사인은 저는 이게 레드 칼라 사인의 기준이 뭔지를 여전히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주 심한 건 아니다 해가지고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astric varix는 GOV2 스몰 사이즈 RCS0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확한 분류법이거든요. 포탈 하이퍼텐시브 게스트로패시는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에서 어떠한 진단명을 사용할 때 그 진단명에 해당하는 분류가 있으면 가급적 항상 그 분류를 붙여주자. 이게 우리 컨셉이기 때문에 마일드를 넣도록 추천하였고요. 그리고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소견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소견 그냥 CSG나 CAG를 습관적으로 붙이는 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것을 그냥 고쳐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으나 제 밑에서 배우면 하여튼간에 의견은 피드백은 자꾸 받게 됩니다. 에소파지알 베릭스 폼 2 로케이션 미드 칼라 블루 레드 칼라 사인 2 with 헤마토시스틱 스팟 게스트릭 베릭스 2 레드 칼라 사인 0 포탈 하이퍼텐시브 가스트로패시 마일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F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레드 칼라 사인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 환자는요. 들어갈 때 사진이 있었고 나올 때 사진이 있었는데요.
보신 선생님께서는 폼 2, 로케이션 미드, 칼라 블루, 레드 칼라 사인 1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세게 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폼 1, 레드 로케이션 미드, 칼라 블루, 레드 칼라 사인 없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레드 칼라 사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또 다른 환자인데요. F1으로 주셨는데 디스크립션은 보니까 비디드 비너스 디스텐션인데요.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때는 리니어 디스텐션은 F1, 비디드는 F2, 톨초스는 F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리니어 하면서 약간 비디드 되어 있어서 이게 애매한 건데 그래도 디스크립션에 비디드 이렇게 명확하게 썼으면 F2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은 또 그렇다고 F2로 주기엔 너무 센 것 같아서 F1으로 주고 리니어 비너스 다일라테이션 with slightly beaded appearance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거나 그래서 1에서 2 정도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시경 전문가라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비전문가의 사적 의견이었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권위 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간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 아테베바. 아테베바가 좋기는 좋은데 위장간 합병증이 걱정되고 저희 병원에서도 블리딩, 천공 다 경험했었고요. 아테베바 사용 환자에서 하이리스크 에소파지알 베릭스가 있으면 프로필락틱 EVA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애매하고 그 기준을 적용할 등급 판정도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웹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고명지 교수님께서 아테베바 트리트먼트의 GI 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명지 교수님. 네, 저는 최근 HCC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받은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에서 GI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테졸리주맙은 안티-PDL1 안티바디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비해서 비교적 어드버스 이벤트가 적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나 이제 프로테이루리아, 하이퍼텐션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I 어드버스 이벤트로는 노지아, 보미팅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콜라이티스나 아노렉시아, 뮤코자이티스, 게스트라이티스, 에소파자이티스가 생길 수 있으나 GI 블리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베바시주맙 같은 경우에는 안티-VEGF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플레이틀렛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VEGF 기능을 억제하고 베스큘라 인테그리티를 손상시키면서 매스트릭스 디포지션을 이제 막기 때문에 그래서 베슬레이어의 서포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유발하여서 베바시주맙은 여러 이제 GI 블리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암종에서 베바시주맙은 그레이드 3 블리딩 이벤트가 많게는 9%까지도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베바시주맙을 투약받는 환자에서는 퍼포레이션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레이드 3 이상의 GI 퍼포레이션 부작용이 많게는 7.5%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얼서가 동반되어 있거나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거나 콜로노스코피를 시행한 것 또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HCC 환자들은 대부분 어드밴스드 시로시스로 베릭스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가 더욱 높겠습니다. 베바시주맙을 이용한 이상 임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레이드 3 이상의 헤모리지가 11%에서 확인되었고 베릭시알 블리딩으로 사망한 케이스도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이 이후 다른 이제 페이즈 2 트라이얼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베릭스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들을 제외하여 진행하였고 그랬음에도 그레이드 3 GI 블리딩이 약 5%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 3명이 베릭시알 블리딩이었습니다.
2020년에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의 페이즈 3 RCT 연구인 인브레이브 150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및 소라페닙을 2대1로 무작위 배정한 연구였고 아테베바군이 329명, 소라페닙군이 156명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환자 선정 기준에서 최근 베리시얼 블리딩이 있거나 하이리스크 블리딩 환자 중에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들은 제외하였고 모든 환자들은 투약전 내시경을 시행하여 베릭스가 확인될 경우 그에 적절한 로컬 스탠더드 트리트먼트를 시행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어퍼 GI 블리딩 이벤트는 7%에서 발생하였습니다. 7%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베바시중학과 관련된 블리딩 이벤트는 이 경우는 GI뿐만 아니라 모든 블리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레이드 3가 6.4%였습니다. 그리고 퍼포레이션은 한 케이스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인브레이브 스터디 환자들을 1년 더 추적 관찰한 결과가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보고되었습니다.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로 GI 헤모리지나 퍼포레이션이 1% 미만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습니다. 한편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는 전체 발생에 비해 많이 낮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레이드 5의 블리딩 환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이 GI 블리딩이었고 2명이 에소파지알 블리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1명만이 트리트먼트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로 간주되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프로그레션 되는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디지즈 프로그레션과 관련된 이벤트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12개월 추가 팔로우 기간 동안 전체 블리딩 이벤트는 베바시주맙과 관련돼서 30%와 그레이드 3 이상도 9%로 확인되었습니다. 퍼포레이션도 팔로우 1년을 더했을 때는 2명이 더 발생하여 총 3명에서 발생하였었습니다. 최근 소규모의 리얼월드 데이터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GI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인시던스는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GI 블리딩이 약 20%에서 특히 괴릭시알 블리딩 10%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연구에서는 블리딩 이벤트가 없거나 1.9%로 매우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연구가 있었고 멀티센터 스터디에서는 헤모리지가 약 3%에서 확인되었고 퍼포레이션은 2.5%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보고에서도 비슷하게 그레이드 3 이상의 헤모리지는 약 3% 정도였고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3.5%로 생각보다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테베바의 GI 컴플리케이션이 블리딩과 퍼포레이션이 있다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베바가 원인입니까? 아테는 거의 GI 컴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지요? 네, 베바시주맙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베바를 쓸 때 아테를 더하면은 애더티브 롤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베바 단독이나 아테베바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앞선 베바시주맙 단독 연구에서 그레이드 3 헤모리지가 11%, 5에서 11% 정도 확인이 되었고 네. 이번에 인브레이브 연구에서도 그레이드 3의 GI 블리딩이 7%라서요.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에디티브 이펙트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테베바가 컴플리케이션이 많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테 쪽은 좀 억울한 거네요. 나는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데 왜 나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라마다 연구 환자도 다르고 헤드 투 헤드 컴패리즌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연구 중에서 최근 연구도 블리딩 3%, 포포레이션 3.5%로 그 전에 소개해 주셨던 다기간 해외 연구보다는 약간 GI 컴플리케이션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 의미 있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헬리코박터도 많고 다른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더 우리나라에서 GI 컴플리케이션이 더 많은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헤모리지 빈도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EVL이나 이런 프로필락틱 매니지를 많이 해서 PPI도 보통 잘 쓰고 있어서 네. 헤모리지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보다 포포레이션 빈도는 약간 높은 것 같은데 N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당장은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가이드라인은 혹은 선생님들 트리트먼트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 3%의 포포레이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프로필락틱 뭐 위산 분비 억제제나 사전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한다거나 롤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음. 아테베바 하시는 분들은 PPI는 보통 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PPI는 보통 쓰시고 있다. 네, 예. 그래서 특별히 그 무슨 하이 리스크, 로 리스크를 나눠서 누구는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그냥 아테베바 쓰시는 환자들은 대부분 PPI를 처방하는 게 현재의 트리트먼트 패턴이다. 그렇게 네, 이해해도 근데 되겠습니까? 주로 그 IM6에서 처방을 더 많이 해서 저희 쪽에서는 네. 사실 강원석 교수님이나 음. 제가 주로 처방하는 것 같은데 보통 PPI를 잘 쓰고 있습니다. 넥사바, 소라페닙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약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넥사바는 이제 저희가 2차 항암제들이 모두 연구가 소라페닙 이후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2차 약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넥사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테베바를 쓰더라도 그 다음에 2차 약으로 가려면은 이제 소라페닙을 100대 100으로 투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약, 레고라페닙이나 그런 새로 나온 약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테베바를 먼저 쓰고 다른 약으로 넘어갈 때는 소라페닙을 꼭 100대 100으로. 브릿지로 네, 써야만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아카데믹 이유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그런 세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실제 맞습니다. 프랙티스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네, 대부분의 연구 그렇군요. 소라페닙에 효과가 있었던 환자들이 이 약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아테베바만 해도 이름이 복잡하지만 그 약자가 아테베바 그 입에 잘 붙는 이름이 있어서 애울 수가 있는데 왜 최근 나온 약들은 도무지 이름을 애울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약 이름을 짓는답니까? 네, 괜히 농담으로 해본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고명진 선생님 여기까지 준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명진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텍스트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은 박예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해주시겠습니다. 에소파지아 베릭스 증례를 보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네, 시작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초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로시스 환자에서의 이 베릭스 평가는 이제 주관적인 면도 다소 포함되어 있고 뭐 위치나 뭐 형태, ICS 등등 블리딩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EVL로 진행하는 데까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내시경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같이 통일하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자라는 입장에서 이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타 시스테믹 션트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리버시로시스가 있게 되면은 환자들의 블러드가 원래 SMV나 IMV를 통해서 포탈로 들어가야 되는 혈액들이 리버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끼리 이제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 혹은 쇼트 게스트릭 베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혈관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들이 아자이고스 베인을 통해서 SVC로 유입이 되게 되는 건데, 이게 하필이면, 여기 주변에 있는, 이렇게 퍼포레이팅 베인을 통해서 루멘 근처에 있는 혈관까지 그 블러드가 유입이 되게 되고 프레셔가 전달되게 되면 내시경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베릭스의 형태로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현미경적으로 이제 이런 베릭스의 형태를 본다면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아까 션트되어 들어온 혈액들이 있을 때 퍼포레이팅 베인을 통해서
이제 서브뮤코잘 레이어에서는 원래 있을 아나토미는 수페리얼 비너스 플렉서스 이런 혈관들이 크기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경적으로는 베릭스라는 형태로 보실 수 있게 되겠고, 또 원래 노말 아나토미에서는 이제 인트라 에피텔리얼 채널이라고 하는 혈관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도 또 프레셔가 전달되게 되면서 혈관의 크기가 두꺼워지면 RCS의 형태로 저희가 흔히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모두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띌 수 없는 것은 콜라테럴이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뭐 배제프나 뭐 어떤 다른 피지올로직한 체인지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게 되고 또 기존의 혈관들이 리모델링을 거치게 되면서 기존의 아나토미와 1대1로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는 베릭스의 아나토미들을 개별적으로 띠게 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베릭스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자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을 반드시 하나의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디스크립션 체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거기서 트레이닝 받은 저를 포함하여 보통 이제 의사들이 제패니즈 리서치 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기본적으로는 4개의 구성을 띠게 되는데 형태에 따른 F, 그다음에 컬러에 따른 C, 로케이션에 따른 L, 그다음에 RCS 동관 여부에 따른 RCS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F1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5m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mm 이하이면서 스트레이트 형태를 띠는 경우 저희가 흔히 작은 정맥류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F2 같은 경우는 5mm 이상이면서 루멘의 3분의 1 이하만 차지하고 있는 훑터스한 형태, 즉 한국말로는 흔히 영주상을 띠고 있는 것을 F2 베릭스라고 하겠고, F3 베릭스는 당연히 5mm 이상이면서도 루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코일 쉐입, 한국말로는 결절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F3 베릭스라고 하겠고, F2와 F3를 저희가 큰 정맥류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이제 그 베릭스의 컬러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서 흰색일 때 W, 블루일 때 B라고 표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내시경을 하면서 화이트 베릭스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도 CW라는 판단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베릭스는 CB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superior, LS, middle, 그다음에 inferior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베릭스가 미들까지 올라와 있을 때 굉장히 굉장히 초보인 내시경 선생님께서 이제 MI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판독을. 근데 이제 원래 베릭스는 EGJ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을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베릭스가 미들까지 있다 그러면 LM이라고 써주시면 당연히 그 판독을 보는 사람들은 인피리어에도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니까 가장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CS는 없을 때 0, 조금 있을 때 1, 아주 많을 때 3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3의 기준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이 어느 정도면 3이냐, 어느 정도면 2냐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 다분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블리딩 사인이라든가 뮤커잘 체인지를 더불어서 평가를 해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부분까지 같이 써주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꼭 두드러지게 보였던 경우에만 이 부분들을 같이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선생님들의 내시경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결국에는 내시경의 치료에 베릭스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때 F1의 작은 베릭스만 있었을 때는 RCS를 동반했을 때에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를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F2나 F3의 큰 식도 정맥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정맥류 결탈수를 포함한 치료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F1과 F2의 결정, RCS 동반 여부의 확인은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례를 함께 보시면서 사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도의 지름은 기본적으로 2.5cm 정도까지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경우 5mm 이하의 스트레이트 폼이므로 F1으로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5mm 이상이면서 톨투스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정도면 F2의 베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커져 있는 혈관들을 볼 수 있고 루멘의 3분의 1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여서 이 정도면 F3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F1에서 이 증례가 꼬물꼬물한 파형을 보인다고 해서 선생님네가 이제 톨투스하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크기가 다 5mm 이하 정도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정도면 F1으로 주는 것이 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진행했던 내시경 사진입니다. 아주 살짝 톨투스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루멘으로 파고 올라오지도 않았으면서 크기도 얇고 비교적 스트레이트 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F1으로 주었던 환자분입니다. 네, 이 환자는 발표 주제가 주어진 후에 제가 내시경을 했던 환자분인데 일부러 이런 사진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왼쪽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에어를 많이 뺀 상태입니다. 에어를 빼게 되면 베릭스의 크기가 크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베릭스를 평가하실 때에는 에어를 최대한 부풀린 후에 평가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증례 두 번째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피리어에서는 베릭스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지만 EGJ로 내려감에 따라서 베릭스가 점점점 크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EGJ에서는 너무나 필연적이게도 루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으로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이제 F0부터 F3까지 어느 지점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식도의 3분의 1 지점, 로어 3분의 1 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서 한 이 정도 사진에서 환자의 베릭스를 평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식도를 최대한 부풀린 후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맥류는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주입하는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크기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도 정맥류의 평가는 에소파거스의 로어 서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페리어에서는 어차피 베릭스가 크게 발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EGJ에서는 거의 모든 베릭스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례를 보시면 여기 비교적 크게 발달해 있는 베릭스가 관찰이 되면서 밑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베릭스가 보일 수 있었고 J터널에서는 여기 약간의 RCS까지 동반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F2 정도를 줘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증례에서는 이제 굉장히 크기가 커져 있으면서 결절형으로 보이는 베릭스가 관찰되어서 이 정도라면 F2보다는 F3 정도로 주셔도 괜찮을 베릭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다섯 번째 증례에서도 역시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는 베릭스들의 모양을 볼 수 있어서 이 정도면 또 F3라고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RCS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RCS에는 흔히 체리 레드 스팟, 헤마토시스틱 스팟 혹은 레드 웨일 마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화이트 리플 사인이 있겠는데요. 체리 레드 스팟이나 뭐 이런 RCS가 정확하게 어떠한 아나토미와 연결되어 있고 어떠한 정의에 따라서 이것을 붙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봐도 정확한 데피니션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제 체리 레드 스팟은 3mm 이하의 베릭스 위에 이제 발달되어 있는 혈관상으로 붉은 스팟이라고 할 수 있겠고, 헤마토시스틱 스팟은 블러드 블리스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비교적 큰 레드 스팟이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었습니다. 레드 웨일 마킹은 이 웨일이 고래가 아니라 채찍 자국인데, 이러한 베듈들이 이제 다일레이션 된 상태로 길게 일대로 뻗어 있고, 아니면 뭐 혹은 이렇게 춤추듯이 뻗어 있는 그런 힙 마크 사인을 이제 레드 웨일 마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붉은 자국 말고도 하얀색 자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자국인데, 이것은 피딱지가 금방 굳어서 흰색으로 바뀌어 있는 피브린 플러그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시면 요것이 이제 레드 웨일 사인이라고 이제 문헌에서 찾은 자료인데, 어떻게 보면 또 체리 레드 스팟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레드 웨일 마킹이라고도 볼 수 있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헤마테메시스 병력이 있는 간 경단 환자의 내시경이었는데, 요런 마치 식도의 이물인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피브린 플러그로서 화이트 니플 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만지거나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도 특히 어떻게 잘못 초심자분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캔디다인가 해서 얘를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 함부로 이게 이리테이션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피가 났던 것이 케이스 레포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화이트 니플 사인은 만약에 환자가 베릭스가 있다 그러면 흰색 점이 있을 때는 가급적 건드리지 마시고 내시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몇 가지 코멘트 및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소파지알 베릭스의 아나토미, 퍼포레이팅 베인 중심으로 파라 에소파지알 베인, 에소파지알 베릭스, 페리 에소파지알 베인 등등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네. 그 페리 에소파지알 베인도 클리니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식도 바깥쪽에서 혈관이 커지다가 이게 이제 터지거나 하는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어서 그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커져 있어도 사실 바깥에서 커져 있는 혈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그냥 즐겨 보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저 뭐 일본말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자는 제법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책인데, 뭐냐면은 소화기 질병의 분류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원통 분류법인데요. 거기에는 당연히 일본 식도 정맥류,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제 문맥 항압, 문맥 압, 항진증 취급 규약 개정판 2판 2004년, 이게 이제 일본말 원본으로 그대로 쓰여 있고요. 박예한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는 요거를 뭐 주로 서양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영어로 바꾼 건데요. 그 사이에 뉘앙스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는 거하고 일본어로 보는 거하고 좀 상당히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본어라는 건 결국 한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F1, 2 여기 한번 소개시켜 보면은 이 책에는 직선적, 비교적 가는 정맥류가 F1, 연주상, 중등도 정맥류 F2, 결절상, 종류상, 큰 정맥류 F3, 이런 식으로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리니어, 비디드, 톨초스 이렇게 F1, F2, F3를 영어로 쓴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박예한 선생님 강의를 꼼꼼히 들으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박예한 교수님께서는 F1은 스트레이트, F2는 일라지드 톨초스,
F3는 large coil shaped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토초스가 기존에는 F3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용어였는데 박예한 교수님 설명에는 F2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부탁합니다. 토초스란 용어를 어떻게 볼 건가? 근데 그냥 분류법에서 그냥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염주사항이 F2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디드가 F2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염주상인 거랑 결주상인 것이랑 내시경적으로 정말 그게 제가 2와 3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인자였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큰가라는 게 더 중요한 인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혼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온라인에 아마 노원을지병원의 오주영 교수님이 아마 청취를 하고 계신데요. 오주영 교수님 F1, F2, F3 그 어떻게 생각하고 진료하고 계시는지 선생님의 진료 패턴, 교육 패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F2랑 3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임상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를 할 때 F2인지 3인지에 따라서 크게 방향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F1과 2 사이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F2인 경우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NSBB 같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치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환자가 이제 F2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사이즈나 이런 걸 눈대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F1과 F2 사이에 약간 애매한 환자가 있으면 뭐 리스크 팩터가 좀 더 많은 환자, 뭐 알코올 환자라든지 아니면 찰퍼 스코어가 증가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조금 더 F2 쪽으로 기울어서 일부러 치료를 좀 빨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예한 선생님께서 F1, F2는 애매하지만 리니어, 뭐 비디드, 토초스 이런 용어로만은 표현하기는 애매하니까 5mm를 기준으로 5mm 이하는 F1으로 하고 5mm를 넘으면은 F2로 한다. 그러니까 약간 오돌토돌해 보여도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F2로 하지 않는다라고 강의 중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너무 어려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고명진 선생님, F1, F2 구분이 항상 문제인데요. 리니어, 비디드 토촐스 그런 용어도 있고 5mm라는 용어 기준도 있는데 우리 삼성소아병원에서는 어떻게 통일하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비디드로 많이 하고 있어서 확실히 F2를 많이 주는 것 같고요. F1보다는. 근데 사이즈로 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F2가 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F2가 있으면 이제 F2로 더 많이 주는 게 별로 많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F2라고 쓰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네. 항상 치료를 꼭 해야 되고 F2인데 치료를 안 하면은 의사로서 꼭 해야 될 것을 니글릭트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F1에서는 NSBB가 이제 공고 레벨이 B2 정도 되고요. F2 이상일 때는 이제 초치료인 경우에는 B1이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F1, F2는 애매하지만 약간 리니어하고 거의 오돌토돌하지 않으면 당연히 F1인데 약간 표면이 오돌토돌하더라도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을 F2로 주지는 말자라고 정의하면 무난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박희환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2, F3도 애매한데 오지원 선생님은 그 둘을 나누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공기를 적당히 넣었을 때 루멘의 다이아미터의 절반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다이아미터인가요? 면적인가요? 하여튼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F3로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F2, 3의 구분이죠. 네, 저 그냥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시경을 할 때 이제 다이아미터인가요? 면적인가요? 그게 3분의 1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면적입니다. 면적으로. 네. 네. 단면의 그래서 그냥 면적의 3분의 단면으로 1이다.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게 꽤나 크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EVL의 경험이 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당겨도 이 밴드에 당겨지겠다라는 자신감이 들 만큼 굉장히 큰 경우에는 제가 F3라고 주는 것 같고요. 이거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는 사실 F2를 주는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F3는 사실 굉장히 크고 딱 나도 뭐가 F3 같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에만 F3를 흔히 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명진 선생님하고 박예준 선생님 두 분에게 모두 물어보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1, 2가 애매하다. 그러면 좀 세게 주는 게 좋습니까? 약하게 주는 게 좋습니까? 2, 3가 애매하다. 그러면 세게 주는 게 좋습니까? 약하게 주는 게 좋습니까? 먼저 고명진 선생님부터 애매하면 세게 준다. 애매하면 약하게 준다. 저는 애매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애매하면 좀 약 아까 생각할 때는 애매하면 세게 주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계속 애매하면 바뀐다. 약하게 주는 게 나을 것 같네. 왜냐하면 F2 네. 이상이면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제 F1이면은 최근에는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추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지션한테 이제 위험 요인을 보고 치료를 할 거라서 애매하면 약하게 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애매하면 약하게 주는 게 피지션의 클리니컬 디시전의 여지를 남기는 측면에서 좀 좋다. 네. 박예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F2 애매한 경우에 F2를 줬을 때에 EVL을 하다가 무리한 EVL을 하다가 간혹 실패해버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얇으면 페일한 EVL에서 다시 묶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 네. 그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보면 결국에는 너무 무리해서 F2를 줘서 우리가 EVL을 뭔가 그 판독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베타블로커의 힘을 믿고 조금 써보면서 경과를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 환자고 제가 봤을 때 이 환자는 꼭 뭔가 베릭스 블리딩을 베타블로커 같은 거 잘 안 먹는 환자여서 제가 EVL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제 환자면 제가 그냥 F2를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 조금 더 낮은 그레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서 F1, 2, 3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책도 그렇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 F1을 리니어로 표현하는 건 다 동일한 것 같고요. F2를 미리드라고 표현하거나 약간 톨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하튼 직선이 아니고 약간 우둘투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우둘투둘하다고 해서 전부 F2를 주지는 않고 적어도 한 5mm 정도 이상 됐을 때 F2를 주자. 그러니까 사이즈하고 모양을 다 고려하되 일단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5mm 이하는 F2를 주지는 말고 F1을 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무난하다. 그리고 1, 2 또는 2, 3가 애매하면 낮은 쪽을 주자. 그 낮은 쪽을 주고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클리니션이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을 보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희 삼성서울병원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서 한번 폴리시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F1, 2, 3에 대해서는 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박예한 선생님께서 체리 레드 스팟, 헤마토시스틱 스팟, 그리고 레드 웨일 마킹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개념은 체리 레드 스팟은 풍선을 불다 보면 약하게 좀 동그랗게 터질랑말랑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체리 레드 스팟이고, 헤마토시스틱 스팟은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플랫하지 않고 볼록 튀어나온 거가 헤마토시스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박예한 교수님께서는 그게 애매하니까 3, 4mm의 기준을 가지고 체리 레드 스팟하고 헤마토시스트를 구분하자라는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데피니션까지 나온다거나 실제 아나토미컬리 얘는 뭐다라고 밝혀져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거를 분류법이라고 할 만한 정확한 공인된 분류법조차도 없어서 그냥 저자마다 나름대로 그냥 쓰고 있는 분류 같았습니다. 다양한 문헌을 찾아봐도 이 오리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히스톨로지 레이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결국엔 약간 그런 바스큘라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변형에 의해서 발생된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피니션조차 없고 다양한 설명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그 증례에서도 이제 헤마토시스틱 스팟이라고 보여주신 부분들 있었는데 그게 과연 체드레드 스팟의 그냥 크기가 큰 버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애라고 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여러 문헌을 뒤져봐도 나오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정확하게 저는 이거다라고 이름이 네, 헤마토시스트니까 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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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 거, 체리레드 네, 네, 스팟이니까 플랫한 것, 어디에도 네, 정의가 없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로 보아서 그렇게 놔둬야 네, 되는 건가 생각을 했던 거일 뿐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좀 크고 약간 올라온 듯하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도 뭐 블리스터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 헤마토시스틱 스팟을 약간 엘리베이션 돼 있는 병소라고 보는 거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고 빨간 거는 그냥 체리레드 스팟이라고 하고 좀 크거나 네, 약간 튀어나와 있으면은 헤마토시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게 나쁘진 네. 않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에소파지알 플레보 액타지아와 파라에소파지알 베릭스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약간 이상한 게 파라에소파지알 베릭스는 식도 바깥쪽에 있는 그런 거고 에소파지알 플레보 액타지아는 식도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에소파지알 플레보 액타지아는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소파지알 플레보 액타지아. 박연 선생님 먼저 그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베릭스 말고 교수님 그 엔도투데이에 보면 다운힐 베릭스라고 해서 막 미들 베릭스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오리진 된지 모르는 포토 시스템의 션트들이 베릭스로 발현되는 경우와 에소파지알 플레보 액타지아의 구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우주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저 같으면 우선은 LC 환자 같은 경우에는 또 CT 같은 걸 좀 찍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리버 CT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찍는 경우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좀 평가할 수 있고 저게 정말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할 때는 그냥 체스트까지 올려서 체스트 CT를 촬영해 보면은 구분할 수 있는데 내시경만으로 봐서 딱 구분하려고 한다면 플레보 액타지아는 굉장히 비교적 단발성으로 있을 것이고, 다운힐 베릭스는 그 단발성의 결절이 여러 개 뭉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그런 개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고명지 선생님, 플레보 액타지아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플레브 액타지아는 굉장히 포칼하게 보여서요. 베릭스로는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네, 경험이 간질환이 아닌 환자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요거 이미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게 에소파지알 베릭스 환자의 EUS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식도 내강에 있는 EUS는 에소파지알 베릭스고요. 식도에 딱 붙어 있는 것은 페리 에소파지알 베릭스. 식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파라 에소파지알 베릭스.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식도에 바짝 붙여 있는 것은 페리 에소파지알 베릭스,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파라 에소파지알 베릭스. 네, 이런 쪼잔한 분류를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밖에 없지만 여하튼 일본 책에 보면은 페리 에소파지알 베릭스와 파라 에소파지알 베릭스가 잘 나누어져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잠깐 추가로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논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좀 못할 거네. 알만또 퀴즈하는 못 온다. 네, 마이크 목소리 셉니다. 좀 필요하신 분 아닌 분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좋습니다. 고명지 교수님하고 박예한 교수님 말씀드렸으니까 레드 칼라 사인 이 부분은 박예한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드 칼라 사인 1, 2, 3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 네, 레드 컬러 사인은 사실 등급을 나누는 게 디피니션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저는 무난하게는 그냥 없을 땐 당연히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소량 있다. 뭐 싱글 스트랜드에만 소량 있다 할 때는 F1 정도로 주시면 좋겠고 여러 스트랜드에 거쳐서 한 수 센티미터까지도 범위가 넓게 있다 그러면은 뭐 2 정도 좁을 수 있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3까지 준 적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냥 내시경을 봤을 때 너무 굵게만 보이는 경우는 3를 줬기만 대부분의 경우는 2 정도로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레드 칼라 사인 지금 박예한 선생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한두 개 보이면 다 1이라고 주시고요. 멀티플 베릭스에 여러 개가 보인다. 그러면은 레드 칼라 사인 2로 주시고요. 그냥 거의 그냥 아주 심하다. 여기저기 다 있다. 그럴 때만 3를 주는 걸로 대강 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EVA를 한 번 했고 TAC도 4번이나 하셨고 아테베바를 3번 드셨던 분인데 에소파지알 베릭스가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신 선생님께서는요. 왼쪽 아래쪽 사진 보면 약간 레드 칼라 사인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씩은 보이기 때문에 레드 칼라 사인 1으로 주신 상황이고요. 보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디컴펜세이티드 LC 환자에서 EVL 여러 번 한 분이었는데 오른쪽 아래 사진에 근거해서 레드 칼라 사인 2로 주신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EVL 여러 번 하시고 아테베바 받으신 분인데 왼쪽 아래쪽 사진에 근거해서 레드 칼라 사인 3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레드 칼라 사인 1, 2, 3로 주신 증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박예한 교수님 1, 2, 3로 제가 그냥 얘를 제 의견 넣지 않고 쓰여져 있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세 증례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 그레이딩이 제가 동의를 하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진은 네. 3로 주신 건데 이 정도면 3 주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2 줄 것 같습니다. 2 줄 것 같습니까? 고명진 선생님 네. 듣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3 주시겠습니까? 2 주시겠습니까? 저도 저는 한 단계씩 다 낮게 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레드 칼라 사인 3는 웬만하면 주지 말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른 증례를 또 보겠습니다. 외부 건진에서 간질환 초진으로 오신 분인데요.
요걸 보고 그레이딩을 해달라고 저한테 누가 요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레이딩 안 해줬습니다. 사진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이런 거 보고 그레이딩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적절히 놓고 식도 하부 3분의 1이 잘 보이도록 박연 선생님 강의에서 보면은 G 정션만 보면은 항상 그레이딩이 높은 것 같으니까 하부 식도를 전체적으로 봐서 그레이딩 하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좋은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많은 사진이 아니라 좋은 사진. 최근에 중례가 있어서 제가 좋은 사진 찍어 보았습니다. 천천히. 좋은 사진. 네, 박예한 교수님, 이 정도면 어떻게 그레이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F2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2. 네. 레드 컬러 사인이 매우 많죠. 이렇게 레드 웨일도 많고요. 레드 컬러 네. 사인은 어떻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레드 컬러 사인은 2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배율들이 다일레이션 돼 있긴 한데 정작 네. 못 볼 수 있는 베릭스 위에서는 크게 발달해 있진 않아서 네. 주변에 플랫한 곳에는 많지만 또 베릭스 당장 위 부분에는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은 안 돼서 영역은 넓지만 F2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ICS2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진 F3? 때문에 고명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F, 그다음에 레드 컬러. F3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F3도. 네, 좋습니다. 저 사진 저는 그냥 어떻게 줬냐면은요. 여기 인데 F3, RCS. 레드 컬러 2 이렇게 그냥 줘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줬다는 얘기고요. EVL을 했던 환자들은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EVL을 한 환자에서 에소파지알 베릭스의 평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카가 많기 때문에 이거 EVL을 여러 번 한 사람에서는 에소파지알 베릭스 그레이딩 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그레이딩하면 그나마 좀 객관적이고 유용하겠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예한 선생님 먼저 그러면 에소파지알 베릭스 라이게이션 한 이후에 팔로우업에서 그레이딩 할 때의 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베릭스 라이게이션 하고 나서 분명히 하고 난 후에도 그 서브뮤코잘 레이어에 베릭스가 통통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F2를 줄 수는 있겠지만 또 스카 때문에 스카 바로 주변에서는 또 당연히 플랫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금 떨어져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스카가 너무 많아서 스카에 바로 좀 EGJ 부분에는 아직도 베릭스가 좀 남아있다. 그래서 못 볼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할 때는 저는 F2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피하고도 EVL을 할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면 2 정도로 줄 수 있겠고, 그거를 피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할 때는 F1을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하고 싶으면 F2, 치료하고 싶지 않으면 F1을 준다. 거의 그런 정도의 치료자의 입장에서 이제 주신 것도 동의할 수 있거든요. 고명진 선생님은 어떻게 EVL 한 환자의 내시경에서 어떻게 그레이딩이나 코멘트를 남겨놓는 게 좋겠는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스카와 스카들 사이에 있는 건 사실 크게 통통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좋습니다. 낮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VL을 한 환자의 그 그레이딩은요, EVL 한 번 했을 때하고 다르고 10번 한 환자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클리니션이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내시경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포스트 EVL 그레이딩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든 교수님들이 잘 안 믿거든요. 사진을 보고 직접 판단해서 치료를 또 할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에소파지알 베릭스 라이게이션 후에 환자는 그레이딩 애매하면 적당히 쓰시고
박예환 선생님 의견도 좋습니다. 뭔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세게 주고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약하게 주고 그것보다는 사진을 잘 찍어서 놓자.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소파지아 플라벡타지아랑 흔히 이제 오인될 수 있는 베릭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베릭스가 발달할 때는 아까 아나토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이나 쇼트 게스트릭 베인에서 이제 EGJ부터 시작하여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상의 베릭스가 주를 이루는 반면에 아래에는 전혀 없으면서 이제 미들 에소파거스 혹은 슈페리어 에소파거스의 벼랑간에 아래에는 없는 더 그레이드가 높은 베릭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다운힐 베릭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에서 묶어도 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베릭스가 그런 통상적인 션트를 따르지 않는 베릭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의 번개 형식으로 싱글 토픽 심포지움 on 에소파지알 베릭스 그레이딩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오늘 업무도 많으셨을 텐데 박예환 교수님, 고명지 교수님 참여해서 많은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에소파지알 베릭스 그레이딩 하나 가지고 1시간 넘게 토론했던 경우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핀포인트 토론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볼 것을 약속하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주현 선생님 감사하고요. 우리 펠로우 선생님, 최창원 선생님, 김덕영 선생님, 신내준 선생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